권 기자, 오늘은 가계빚 말고 기업들의 빚 내용이네요. 네. 우리 기업들이 빚을 지고 있는 규모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에 전 세계의 부채 규모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지난 주말에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 우리 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규모의 126%를 넘는 규모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모두 34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냥 한 개의 나라로 쳐서 34개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보다 GDP 대비 기업들의 빚이 더 많은 나라는 홍콩과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2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4위였습니다. 2분기만 해도 싱가포르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우리보다 컸거든요. 그런데 한 분기 만에 우리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2%포인트나 늘면서 싱가포르를 제친 겁니다. 3분기, 석 달 동안 이것보다 더 빠르게 기업들의 부채가 커진 나라는 말레이시아뿐입니다. 최근 1년 사이로 놓고 보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거의 2년째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벌이면서 경제 제재에 놓인 러시아와 코로나 봉쇄가 풀린 뒤에 오히려 경기 침체와 대규모 부채의 늪이 드러나서 걱정을 사고 있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었던 겁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기업들이 큰 돈을 빌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 네. 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지난 1년을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의 진 빚이 그 전보다 커진 나라는 국제금융협회가 집계하는 34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9곳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나홀로 경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우리와 기업 부채 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았던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업들이 지난 1년간 빚을 꽤 줄여왔거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린다는 건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요. 지금처럼 급격히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여유가 있는 곳일수록 좀 덜 빌리고 갚기 마련이겠죠. 특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올해 어려움을 겪은 게 주지의 사실인데 이럴 때 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건요.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면서 버텨왔다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가 특히 7개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부도 증가율을 따로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기업부도 증가율, 지난해 대비해서 40%로 네덜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부도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대출 연체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대기업들의 연체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직후나 2021년보다 훨씬 양호한데요. 문제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 힘들었던 시기의 연체율과 다시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이런 부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결국 실적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잘 되고 그리고 내수도 촉진돼야 기업들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요. 그런데 일단 수출을 보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점은 내년 전망에서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내수인데요. 한국인들의 최근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실질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을 더하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빚 규모가 너무 커서 돈이 잘 돌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 내수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서도요. 전 세계 34개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었습니다. 다만 가계는 기업과 달리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빚 규모가 4.6%포인트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빚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모습도 일시적인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서 가계빚 규모를 잘 관리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바탕을 다질 수 있습니다.
권 기자, 최근 가계 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빚을 계산할 때 가계부채 통계에 안 잡히는 전세금도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 GDP의 105.5%까지로 불어나 있습니다. 네. 1년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치의 합보다 가계빚의 규모가 더 크다는 건데요. 이 액수에는 은행빚, 카드빚,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공통적인 수준으로 집계하는 빚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까지 더한다고 하면 국내 가계부채는 사실상 135%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추산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금 중에서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은 가계빚 통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따로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전세금 규모는 추정치로 알아볼 수밖에 없죠. 최근까지의 역전세 분위기와 또 전세 사기 사태를 겪으면서 전세금에 대한 인식에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기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전세금까지 가계부채에 더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진짜 가계부채는 GDP의 135%가 넘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쳤을 때 가계부채 규모가 2,925조 3천억 원 정도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지금 전세금 규모를 1,058조 원 정도로 추정한 건데요. 기관을 통해서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의 절반은 되는 규모입니다. 이 추산치를 받아들여서 전세금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가계빚은 GDP의 135.3%까지도 커진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계산입니다. 이 전세금까지 합치면 가계빚이 3천조 가깝게 잡힌다는 거네요. 네.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수준 아닙니까? 네, 압도적인 1위가 돼버립니다. 친절한 경제서도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요.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호주 다음 세계 3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까지 얹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위인 스위스와도 한참 멀어지는 압도적인 1위가 돼버립니다. 보통 가계빚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란불이 켜졌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정도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은 80%보다 한참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금을 제외해도 이미 GDP의 105.5%, 여기에 전세금까지 합치면 GDP의 135% 수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계약할 때 줬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고 이사를 나온다는 거죠. 이자가 없으니까 정기적인 상환 부담이 없고요. 또 개인 간에 주고받는 빚인 전세금을 한국만 넣어서 계산하면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할 국제통계에서 오히려 정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안 그래도 막대한 가계빚,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염두에는 둬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빚을 갚는 부담이 더 큰 사람들도 걱정인데요. 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고금리의 실제 여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취약한 대출자, 좀 저신용자들의 경우에 지금 2019년까지 6년간 과거에 빌린 돈에 대한 연체율은 보시는 것처럼 좀 낮아진 편이지만요. 최근 3년 사이에 빌린 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빌린 돈에 대한 연체율은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소득 상위 40%가 76%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수록 대출을 좀 더 과감하게 낸다는 얘기고요. 우리 가계부채가 그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고 이야기할 때의 근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는 비중이 더 크게 마련인 5대 저축은행들의 2분기 평균 연체율은 1년 전보다 딱 2배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가계빚의 규모가 막대한데 이른바 약한 고리에 대해서 최근에 금리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 역전세 우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다가 고금리 여파까지 좀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관찰되면서 가계빚 상황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계 빚은 물론 이 연체율 추이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한다는 평가가 있죠. 네. 그런데 일을 한 만큼 인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크다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의 많은 조사들에서 드러났듯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이 좀 낮은 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앵커는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앵커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공하려면 노력만큼이나 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대체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16%에 불과했고요. 무려 70%가 성공에는 노력만큼 운도 따라야 한다. 14%는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 운과 연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여전히 OECD에서 노동시간이 5번째로 길다고 집계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인데 정작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오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세계의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꽤 차이가 큰가 봅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노력에 대한 인식이 좀 비관적인 걸로 나타난 독일과 일본, 그리고 여긴 없지만 그리스 사람들도 50%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운과 연줄이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까지 합쳐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10%포인트 이상씩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50에서 60% 가까이가 노력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 노력하면 한 만큼 보상이 따라올 거란 인식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노력의 중요성에 가장 크게 동의하는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노력만큼 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운과 연줄이 전부야. 노력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쪽만 잘라서 보면 또 세계에서 가장 그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치관의 구성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온전히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약한 상태.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체념하는 면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세계 가치관 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1981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전 세계에서 연구 자료로 널리 인용되는 조사인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은 세계 24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모은 결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과 18년에 조사해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간은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 이런 분위기가 좀 커져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면이 좀 드러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딱 중간 정도, 24개국 중에서 13번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제일 단호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90%까지 됐고요. 대체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비롯해서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워라밸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단, 그래도 노동은 해야 된다.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44%에 그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74%가 그래도 일을 안 하면 게을러지는 거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요. 일본은 65% 정도였습니다.